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의 주택 공급 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이 정책은 전국에 83만여 호,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에 맞먹는 3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이 파격적인 공급 대책임은 분명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셈인데요. 월간 부동산 2월 회장에서는 쇼크 수준이라 불리는 정부의 주택 공급 카드에 대해 집중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부동산 탑 1, 25번째 초대형 부동산 정책 이사 대책 집중 해부입니다. 2월 4일 10시 부동산 시장의 빅 이슈로 이른바 이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역대급 물량 공세, 과감한 규제 혁신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되면서 이번 이사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 이사 대책의 주요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사 대책의 가장 큰 흐름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이제 공급을 늘렸다는 점. 공급 전환. 예, 저는 이거에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정책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가장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펜트업이라고 그러죠. 억눌린 수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억눌려 놨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정권 바뀌고 나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정말 야 이거는 이렇게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 게 저는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뭐 특징을 본다면 재초안입니다. 예, 재초안 부분이 있는데 공공 재건축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제외하겠다.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사실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의미를 좀 할 수 있겠고 공공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물론 뭐 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공공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공급 물꼬가 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대책이 이제 실소자 중심,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좀 분양주택 중심으로 나왔다는 게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물량이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요번에 광명과 시흥 지구 빼고는 아직 구체적인 뭐 물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 물량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중심으로 좀 나왔다는 거. 세 번째로는 역시나 그 분양 아파트를 추첨제로 또 도입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물량의 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주택으로 내놓았고 이 물량의 절반은 일반 분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30%는 추첨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추첨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가점주에서 상당한 그 불편을 좀 겪었던 사실 젊은 층 30대, 40대 중심으로는 꿈도 못 꿨던 건데 이게 만약에 추첨제로 30%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나한테도 내가 해볼 가능성이 있다. 청약도 이런 어떤 가능성이 좀 열렸다는 점에서 많이 과거와 정말로 이 정부가 갖고 왔던 부동산 정책과 정말로 이제 시장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 대책의 공급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진행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 현재 수급의 불안 심리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17년 6월 19일 1차 문재인 부동산 정책서부터 25차까지 지금 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 18년입니다. 9월 수도권 주택 공급 30곳 개발.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30만 호 공급 확대 계획. 2019년 5월 7일 수도권 3차 공급 확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여러 번 있었어요. 공급 대책이 한 10번 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모르겠어요. 새로운 어떤 각오로 새로운 어떤 장관 하에서 새로운 공급 계획이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9만 호예요. 거의 3분의 1이 공공 정비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수도권에서 29만 호를 지금 내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엊그저께 발표한 광명시흥지구에서 그게 이제 나온 게 7만 호잖아요. 호였습니다. 예. 그런 등등해서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18만 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을 아까 이게 서울 34만 호, 그다음에 수도권 29만 호인데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계획은 좋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따라올까? 그게 문제예요. 따라올까? 예, 안 따라오는 것이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광명시흥지구의 공공택지 그 계획을 제가 주말에 들여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 하려고 했다가 또 못했고 14년도에 취소되고 왜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 환지해 줄 거냐 대토해 줄 거냐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저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두 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광명시흥지구의 아파트 공급을 얼마나 하겠냐고 봤더니 7만 호예요.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1년에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 한 작게는 4만 호, 많게는 6만 호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7만 호가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지금 그 주택난을 해소할 만큼 이게 큰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7만 호가 다 지어질 때까지 얼마쯤 걸릴 것이냐. 짧게 잡아도 5년이고요. 길게 잡으면 10년까지 걸릴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2사 대책을 뭐 대규모 맘모스급 주택 공급 계획이라고 했지만 갈 길이 너무 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정권 바뀔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들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네. 난항에 저는 봉착할 가능성이 커서 한마디로 공급 계획으로 전환을 했구나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줄지 몰라도 당장 단기적으로 수도권 또는 서울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역부족한 것이다. 물론 이제 변 장관이 또 더 내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특히 수도권 서울권의 아파트 공급으로는 크게 그렇게 맘모스급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3기 신도시 후보지로도 거론됐던 지역인데요. 자, 평론가님,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의 선정 배경 그리고 현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 지역에 대한 뭐 배려였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까지 신도시를 보면은 이제 동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분당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왕숙지구까지 해서 동북, 동남 이쪽이었다만 또 예전에는 또 서쪽도 있었죠. 일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남부 쪽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도 또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여기서 이제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1순위는요. 역시나 지역 원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 광명 뉴타운이 이미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그 근방 중심으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교통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가장 이슈거든요. 7만 호가 들어오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지역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안 됐던 이유, 그다음에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었다가 해제된 이유도 지역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큰 이슈겠고요. 근데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죠. 아무래도 광명 시흥지구다 그러면 그 인접지구에 있는 구로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근방에 있는 금천구라든지 집값이 이게 또 뛰는 거 아니냐. 지금 자극을 하고 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작용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상담 내용이지만은 지금 광명 시흥지구가 지정되면서 인근의 구로
금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많이 좀 오르고 네. 있다는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지역까지 추가시키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주민들의 설득,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 가장 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건교부의 그런 어떤 행태로 보면 밀어붙이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원칙이 있어요. 폭리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값은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전부 뺏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 하에서는 뭐 지주가 됐든 주민이 됐든 이거 했다가 결국은 나한테 득되는 게 없지 않냐.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주택 공급에 항상 80%의 인센티브를 민간에게 주고 민간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전부 공공이라고 때려버리니까 웬만한 데서 나 안 해, 안 하고 말지. 저는 그래서 아까 이 계획이 추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바로 다음 선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가 어떤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에 의해서 민간 인센티브에 의해서 민간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정책이 삐걱거리고 반발에 봉착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네. 부분인데 네. 여기서 하나를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재 지금 6개 신도시가 걸쳐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지사가 기본주택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네. 현재 국회에서 기본주택에 대한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과연 기본주택, 3기 신도시의 계획적인 어떤 순항도 중요하지만 기본주택을 거기다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말 그 주택 문제를 햄버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빵이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집을 사기 위해서 한두 번 가보고 사나요? 보통 한 20, 30군데를 다녀보나요? 이게 지금 아까 기본주택을 생각하는 분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요. 그냥 한 25평짜리, 15평짜리 그냥 주거 공간만 만들면 그게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수십만 채 지어도 사람들이 난 거기 못 살아.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못 살아. 그럼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주택을 그렇게 그냥 붕어빵 찍듯이 뭐 15평, 20평짜리 그냥 아파트만 지으면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다. 그런 주택을 20만 채, 30만 채 공급을 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뭐 품질이 나쁘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뭐가 안 좋거나 해서 안 갈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택 공급은요. 항상 그것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니드에 맞춰서 지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냥 뭐 허허 벌판에 50만 채 짓는다고 주택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주택의 그 본질을 모르는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네. 여태껏 그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도 실패하는 이유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고 이 가격만 낮은 아파트를 찍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봐서 기본주택이요. 지으세요. 짓지만 점유율 20%도 안 되는 실패작으로 끝날 실패로 갈 가능성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저희가 한번 월간 부동산 이슈로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번 맛배기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네네. 30년 동안 네네. 자유롭게 무주택자라면 네네. 기본주택의 조건을 가지고 청약을 할 수, 뭐 이렇게 들어갈 수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3기 신도시 부분이 대부분 지금 경기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 기본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기본주택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30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정책의 일관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거기서 시행한다고 본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거기서 이제 산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정책이 어떤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정책이 하면서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대로는 못 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실수요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산을 가지고 사실 자신의 자산을 약간 높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30년 동안 결국에는 뭐 임대예요. 이거는 공공주택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월세 내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는, 오히려 이제는 소득 수준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 30년의 임대주택이 물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뭐 좋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고민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의 기본주택에 대한 의견 좀 들어봤고요.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한번 제대로 된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수기를 맞은 3월 부동산 시장, 과연 올해의 부동시장과 견줘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우리 미시적인 부분은 우리 권 선생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거시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첫째,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 네, 예.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중에서는 계속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상당히 빡빡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신규 주택 수요가 굉장히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그 소위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아파트를 사고 전세를 놨던 분들조차도 금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매물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봐서 작년만큼과 비교해보면 금년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세제상의 어떤 그런 제한이 금년 6월 달로부터 이렇게 또 발효가 되고 하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이 작년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면 안정세가 되고 네. 또는 그 급등세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갈 건데 전세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왜? 전세 물건이 계속해서 안 나오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은 작년보다는 조금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매 시장은 안정화, 맞죠. 전세 시장은 계속 불안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의견을 주셨고요. 자, 평론가님께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내외적인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려 있죠. 풍부한 유동성, 과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영향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외신에서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로젠버그 리서치의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CNBC를 통해서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또 공유가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급등한 주택 가격이 2006년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 한 15%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 논의를 뒤로 미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역시나 이제는 자산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 이슈를 뒤로 미루게 되는 이런 어떤 이슈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물론 전세적인 부동산 시장은 다 올랐습니다. 실제 팩트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과연 이런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끌어올렸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건 부차적인 이유지.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다. 수요를 계속 억누르려고 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없애려 하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반시장적인 거고 아무래도 공급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격이 뛰어오른 거지. 이게 뭐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지금처럼 공급 중심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가격은 이제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가격은 더 뜰 것 같다. 이거 지금 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뭐 조정은 받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 공세인 이사 대책에도 불구하고 네네.
매매 시장의 가격은 조정을 받을지언정 네.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두셨고요. 자,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